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암도 치료 가능한 질환이 됐지만 여전히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게 사실. 남녀노소 알 거 없이 누구도 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하지만 걱정 마시라. 내게 딱 맞는 치료로 암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으니. 톡톡 건강토크. 오늘은 개인 맞춤형 항암 치료로 암과의 끈질긴 악연을 끝내보자. 뿅. 네, 우리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2세인 반면 실제로 건강 수명은 65세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가 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은 국내 사망 원인 1위가 암으로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서 개인 맞춤별 항암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조윤영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항암 치료에 대한 그 개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의료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정밀의료, 개인 맞춤 치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며 그리고 암 치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시죠. 왼쪽에 있는 분은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죠. 안젤리나 졸리이고, 오른쪽은 지금은 이제 작고하신 스티브 잡스 분의 사진입니다. 이 두 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치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이라는 질환은 흔히 유전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유전성 질환이라고 해서 유전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유전된다는 말은 보통 생각하시는 거는 대를 이어서 뭐 부모에게 자식으로 유전된다는 걸 생각하시는데, 그런 유전성 질환이 아니라 유전자 단위에서 유전자 변화, 돌연 변이가 생기면서 암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5에서 10% 정도 암은 이제 대를 이어서 유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들은 후천성으로 발생해서 자식에게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세포가 있으면 대장암 같은 경우, 폐암 같은 경우에 발암물질, 성면이나 흡연 또는 구운 고기 같은 것들을 먹게 되면 유전자 변이, 유전자 돌연 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양성암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때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 발암물질에 노출된다면 또 다른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서 조기암이 됩니다. 또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다른 유전자 변화가 생기면서 진행성암, 전이성암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유전자 단위에서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암을 유전성 질환이라고 하고, 오늘 저는 전이성암, 사기암의 항암 치료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분들이 이제 항암 치료라고 하면 많이 상상하시는 그림입니다. 이제 항암제라는 이제 원자 폭탄, 폭탄 같은 게 이제 암을 공격한다. 암을 공격하면 암이 죽겠지만 암이 혼자 죽는 게 아니고 정상 조직까지 다 손상을 가게 만들어서 내 몸이 상한다. 독성이 너무 심해서 항암 치료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정밀 의료는 이런 항암제라는 폭탄, 미사일이 정상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암만 정밀하게 타격을 해서 암만 치료하는 그러한 의료를 정밀 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암의 발생과 이 항암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 항암제가 개발된 지 80여 년이 다 돼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 항암제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많이 발전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항암제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1940년대에 처음으로 항암제가 개발되었고, 그 이후에 90년대까지는 보통 우리가 1세대 항암제라고 말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항암제들이 보통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항암제 종류입니다. 90년대까지 많은 종류들이 개발되었고, 그래서 암 사기의 치료 성적도 좋아졌고, 그리고 암들 환자분의 생존 기간도 늘어났지만
이 부작용도 있고 해서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암을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약제들의 개발이 필요했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성공한 표적 치료제라고 평가받는 글리백이 개발되면서 향후 10년 동안 많은 표적 항암제들이 쏟아져 나왔고 현재까지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면역 항암제가 개발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키트루다라는 지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면역 항암제인데요. 이 항암제가 최초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지금은 면역 항암제의 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약제들이 개발되고 그리고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들의 작용 원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세대 항암제는 보통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화학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약물이 들어가면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암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암세포가 파괴되는 원리는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굉장히 성장이 빠르거든요. 그럼 이런 빨리 성장하는 세포를 목표로 해서 항암제가 작용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는 항암제만큼은 아니지만 빨리 성장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머리카락, 입, 그리고 골수, 위나 장 같은 세포입니다. 그래서 보통 항암제 치료를 하면은 머리가 빠지고 입이 헐고 구토가 심하다 하는 것들이 이런 정상세포가 파괴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입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2세대 항암제들이고 2세대는 표적 항암제입니다.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를 공격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은 아니고 암세포의 원인이 되는 원인 유전자나 원인 항원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파괴되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부작용은 많이 줄었지만 문제점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는 환자들이 일부분이고 그리고 이 암세포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적을 바꿉니다. 그래서 곧 내성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세대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는 앞서 말씀드린 1세대, 2세대 항암제와는 치료 방법 자체가 다른데요. 1세대, 2세대 항암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쨌든 암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하는데 3세대 면역 항암제는 내 몸의 면역을 항진시켜서 내 몸의 면역이 암세포를 파괴하게 만드는 그런 항암제입니다. 네. 그래서 부작용도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나 모든 암에 적용될 수 없고 모든 환자분이 잘 듣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의료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암 환자를 나누자면 장기에 따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위암이면 위암, 폐암, 대장암이라는 장기에 따른 암으로 나눈 후에 같은 장기에 생긴 암이면 같은 치료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분의 환자는 잘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환자들은 효과도 없으면서 부작용만 심해서 치료를 안 하니만 못한 환자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밀의료는 이제 위암이라고 해도 이 환자들을 유전자나 혈액검사, 여러 검사들, 생체 표시자 검사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나, 어떤 다른 특징은 있나를 통해서 환자군을 분류하게 됩니다. 분류해서 각각의 환자군에게 맞는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저희가 정밀의료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항암제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니까 참 듣기에도 좋네요. 근데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이 국내 암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이제 폐암이라고 들었어요. 이 남녀노소 누구나 폐암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이 치료에 있어서도 폐암에 있어서 항암 치료가 유용하게 쓰인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사실 폐암이라는 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래서 폐암 사기로 진단받는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망 선고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폐암이 아직까지도 사실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치료의 변화가 일어난 암이기도 합니다. 자, 되게 복잡한 표인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폐암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직 종류에 따라서 선암, 평평, 상피, 세포암, 소세포 폐암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선암이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럼 이 폐선암 환자 중에서도 저희가 환자들의 유전자를 검색하면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가 관찰됩니다.
그중에서도 아시아 환자들에게는 EGFR 유전자 변이가 40% 가깝게 나타나는 가장 주요한 유전자 변이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유전자는 폐암의 발생 그리고 치료의 표적이 되는 중요한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ALK 유전자 변이도 한 5% 정도에서 나타나는데 이 유전자도 환자의 예후와 치료 표적이 있는 중요한 유전자입니다. 그 외에도 KRAS나 헐2 유전자 같은 다양한 유전자 변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EGFR 유전자 변이는 40% 정도로 가장 많이 나타나면서도 치료 약제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표적 치료제에 굉장히 잘 듣는 유전자가 80% 정도를 차지하고요. 이 유전자 돌연변이에는 1세대, 2세대 타이로신 키나제 억제제라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는 약제 저항성을 나타내는 T790M이라는 돌연변이가 있는데요. 이 돌연변이가 있으면 기존의 표적 치료제에는 듣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3세대 약제가 개발돼서 이 잘 듣지 않는 표적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도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 10에서 20% 환자들은 수십 개의 돌연변이 종류가 있는데 이 돌연변이들이 약제에 잘 들을지 안 들을지는 사실 잘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GFR 변이나 ALK 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고 표적 치료제 환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서 이 유전자를 찾아내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고요. 그 외에 KRAS나 ERCC, PRM 같은 여러 가지 유전자들은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제는 지금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환자의 예후의 예측이나 어떤 약을 사용했을 때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치료했던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이분이 응급실에 숨이 차서 오셨습니다. 숨이 차서 오셔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심장이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이게 심낭압전이라고 해서 오셨는데 심낭압전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물이 많이 갑자기 차서 심장이 잘 움직이지 않는 병입니다. 심장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 쇼크 상태에 빠지거나 숨이 많이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응급실로 오셨고 응급처치를 통해서 물은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곧 늑막에 또 물이 많이 차서 호흡곤란이 심하시고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폐에 덩이가 있었고 저희가 조직 검사를 시행하니까 비소세포 폐암 4기로 진단되었습니다. 암의 종류는 선암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중요한 유전자인 EGFR 유전자,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유전자가 EGFR 유전자거든요. 돌연변이 음성이었고 근데 ALK 유전자 변이가 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ALK 유전자 돌연변이의 표적 치료제가 있어서 그 약제를 사용했고 2주도 되지 않아서 심장에 있던 물, 늑막에 있던 물이 모두 없어지는 좋은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다른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이분도 역시 ALK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던 분이었는데 이게 PET-CT거든요. 여기 흉부 쪽에 까맣게 보이는 게 전부 다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암이 많이 있던 환자분이 약을 사용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거의 모두 없어지는 좋은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ALK 유전자가 대표적인 예후가 좋지 않은 유전자 돌연변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오히려 의사 입장에서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오면은 아 이제 됐다, 치료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좋은 유전자로 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분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다른 환자분의 경우인데요. 이분도 역시 선암 4기로 진단되었고 조직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제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EGFR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었고 ALK 유전자 돌연변이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표적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세포 독성 항암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치료했던 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여성암 발병률 1위는 유방암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저도 좀 걱정이 돼서 한 번씩 가슴에 멍울이 만져지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곤 하는데요. 교수님, 이 유방암 치료에도 항암 요법이 효과적이라고요? 어떤가요? 네, 유방암이 예전부터 개인 맞춤 치료가 되어 왔던 대표적인 암입니다.
유방암 환자분들이 조직 검사를 하거나 수술을 하시면 우리가 조직 검사 결과지가 나오거든요. 결과지를 보면 다른 암보다 내용이 무척 많습니다. 자세하게 많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만큼 정보가 많다는 뜻일 텐데요. 일단 뭐 암의 종류, 유선암이냐, 소엽상이냐, 유두상이냐, 대부분은 유선암입니다. 이렇게 암의 종류가 적혀져 있고, 쉽게 생각하면 암의 독한 정도를 나타내는 조직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의 호르몬 수용체가 발현되는지, 얼마나 발현되는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헐트 수용체가 발현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호르몬 수용체나 헐트 수용체는 유방암이 발생하고 성장하는데 중요한 수용체이기 때문에 치료에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하시거든요. 근데 암이 아주 진행되면 당연히 항암 치료 할 거고, 근데 또 그리고 초기면 항암 치료 안 할 건데 그 중간 단계 되는 분들이 항암 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때 시행해 볼 수 있는 검사가 온코타입 DX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자세히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암의 5에서 10% 정도가 유전되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유전되는 암입니다. 대표적인 그 유전자가 BRCA1이라고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이고 대를 이어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인데 이런 검사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지는 온코타입 DX라는 결과지입니다. 다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검체를 미국으로 보내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시행할지 말지 걱정이 될 때 유방암 관련 16개 유전자, 관련 유전자를 5개를 분석해서 점수를 이렇게 매깁니다. 이 환자분은 10점이고요. 9년 안에 유방암이 재발할 확률이 12%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나온 결과지입니다. 좀 더 온코타입 DX의 검사 해석을 보면 검사 대상은 호르몬 양성, 헐투 음성 유형 중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그렇게 진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병이 심하지 않은 경우인데 항암 치료를 안 하자니 좀 불안하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과한 치료 같아서 환자에게 독성만 줄까 봐 걱정이 될 때 이 검사를 해서 점수를 이제 매기거든요. 그래서 10점 이하 저위험군은 화학적 항암 치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고, 고위험군은 치료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중간 위험군은 나이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아까도 사진이 나왔지만 헐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 결과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90% 가까이 된다고 해서 예방을 위해서 유방 절제술을 받은 게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BRCA1과 BRCA2 보인자 분이 70세까지 살았을 때 누적 유방암 발생률을 본다면 BRCA1을 예로 들면 40세 때는 10%, 그리고 70세가 되면 5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는 사실 이 유전자가 있는 건 알았고 다시 자신의 전체 유전자 분석을 시행했을 때 유방암 발병률이 87%라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유방과 난소를 차례로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암이 생기면 수술하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치료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가 차례로 유방암과 난소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암에 대한 공포가 누구보다도 컸을 것 같고요. 자신의 유전자를 분석함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스티브 잡스인데요. 스티브 잡스는 2011년에 췌장암 말기로 사망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을 때 자신의 유전자 분석을 시행했고, 스티브 잡스가 암 환자로서 최초로 자신의 전체 유전자를 분석한 사람입니다. 당시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고요. 전체 유전자를 분석했고 좀 의미가 있는 유전자를 찾았지만 당시에는 그 유전자의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하지 못하고 사망했는데 당시에 이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유전자 분석을 받고 병이 낫는 최초의 암 환자가 되거나
아니면 유전자 분석을 받고도 사망하는 최후의 암 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사망하더라도 향후 암 환자 치료에 이 유전자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유전자 분석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유전자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항암제를 찾고 있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염기세열 분석을 통해서 환자에게 맞는 항암제를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또 지난달부터 보험 적용이 확대돼서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 이게 되게 신기술인데 작년부터 보험급여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일부 암에 됐다면 얼마 전부터는 모든 암으로 확대되어서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본인 부담액을 보면 스티브 잡스는 1억 원을 넘게 주고 했다면 지금은 개수에 따라 비용의 차이는 나지만 보통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의 비용을 지불하면 50개 이상의 암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했던 환자 예인데 조금 전에 제가 폐암 환자에게서 표적이 없어서 세포독성 항암제 썼던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사실 그 치료를 하시다가 다시 병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암제, 1세대 항암제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간 기능이 안 좋아서 그 약제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가지 유전자 양성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하나는 SKT112 유전자 소실인데 이 유전자는 폐암과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유전자라서 별 의미가 없는 유전자였고 폐암에 무척 중요한 상피세포 성장인제 수용체가 기존의 검사로는 음성이었는데 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는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분의 EGFR 유전자 돌연변이가 굉장히 희귀한 종류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검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에는 모든 유전자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환자의 유전자를 찾았을 때 이 유전자가 매우 희귀한 유전자이기 때문에 표적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담당 주치의나 병리과 의사분이 인터넷에 모든 자료를 검색해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야 하거든요.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찾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유전자 분석을 해줘서 의미 있는 치료제가 있는지를 찾아주는 인공지능을 많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결과지인데요. 이것도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의미 있는 유전자가 EGFR이라는 유전자가 나왔다. 그리고 초록색이 이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약이 아파티닙이라는 약이 있다. 그리고 이 아파티닙을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보여줍니다. 아파티닙이라는 약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앞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모든 환자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역시나 어떤 환자분들은 스티브 잡스처럼 유전자는 찾았지만 치료제가 없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암 환자분들이 유전자 분석을 하게 된다면 의미 있는 유전자를 앞으로 더 찾을 수 있겠고 그럼 약제 개발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암 환자분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비교적 신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암 치료와 관련해서 아주 유익한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과거 그리고 현재에도 일부 암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에 따른 암으로 환자분들을 나뉘어서 동일한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듣고 어떤 분들은 듣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환자도 고생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의료비도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개인들의 데이터, 유전자 또는 혈액 검사, 과거력 등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자료를 많이 모은 다음에 그것들을 의사들도 판단하고 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의 도움도 받고 그리고 과학자들이나 바이오 제약회사에서 거기 딱 맞는 약제들을 만들므로써 여러 기관들이 협조를 해서 각각의 환자들에게 딱 맞는 치료를 함으로써 의료 비용도 감소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들은 부작용은 적게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나에게 딱 맞는 치료를 받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은 암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이렇게 발전된 첨단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개인 맞춤별 치료가 가능한 시대니만큼 희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네. 조윤영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